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끼고 돌려고 아주 발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 어떤 운명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나라인가. 마침 우리 그 경기대학교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조성환 교수님께서 이 중국 한 100여 년 전에 중국 정치 사상, 중국 격변기 때 그거를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입니다. 프랑스에서.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좀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발칙하잖아요. 예. 예, 예. 오케이. 예. 맞아. 좀 발칙한. 인정합니다. 예. 발칙한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몇 가지 중국에 대한 원초적인 의문이 한 서너 가지 있어요. 예, 예. 우선 첫째는 좀 너무 성적인 건지 몰라도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뭐 특별히 번식 능력이 좋냐. 어떻게 13억 명이 하나의 중화민족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그렇죠. 이게 유럽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한 100개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100개 민족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스케일 보면 그렇죠. 유럽이 지금 한 5, 6억 명, 한 5억 명 될 텐데 5, 6억 명이 한 50개 언어, 50개 민족 될 거예요. 그렇죠. 동유럽까지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질문이라 그럴까 의문은 뭐냐면 이 세종대왕께서 나란 말씀이 등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예, 예. 그러니까 한국어가 중국어와 달라서 예. 한국어와 한문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예, 예.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데 예, 예. 의문이 그거지. 그러면 중국에서 그 당시에 예, 예. 중국어와 한문은 서로 일치했냐? 전혀 달랐죠. 전혀 달랐다. 그러면 왜 세종대왕은 왜 이렇게 거짓말했냐?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이제 한글의 뭐 뿌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뿌리가 실은 그 한글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그렇죠. 자모음 알파벳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제국 때 전 세계 언어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이 습득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언어학자들은 다 중국인이야. 원나라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야. 네. 원나라 사람들은 권력 휘두르고 칼 휘두르라고 정신이 없어. 그렇죠. 예. 그럼 그 아래서 공부한 건 다 중국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중국인들이 이미 그 당시에 그 자모음 체제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았단 소리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중국에서는 자모음 안 만들었냐. 자모음 알파벳.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뭐 중원을 먹으면은 뭐 천하를 먹는다 뭐 이러는데 야, 중원이 도대체 어디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원이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천하를 먹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일정한 이 협소한 네. 협소 지역이에요. 바둑에서 예, 예. 그 가운데 점을 그때는 으뜸원자 쓰나 그건 중원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점 9개 중에. 그런 것처럼 그 중원이라는 데가 예. 중국 전체 뭐 큰 몸통이 아니고 예. 그 특별한 한 지역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중원이 어디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에요. 예, 예. 이 질문에 엮여 있는 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다 하고 나서 답을 내리고 나면 앞으로 중국이 되게 어떻게 갈 것 같다. 또 미국이 어떻게 갈 것 같다. 바이든이 참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차분히 좀 그러십시다. 나누시죠.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건방지게 너희가 중원을 아느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먼저 자율구독료 좀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예, 예.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차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좀 발칙한 질문을 해보죠. 너희가 중원을 아느뇨? 지금 세계적인 중국학자든 네. 혹은 중국의 역사학자든 한국 역사든 이 문제를 안 던집니다. 중원이 어딘지를 얘기를 안 하죠. 대개 이제 뭐 우리가 인상론적으로 그냥 뭐 차이나 프라프라 그러죠. 중국 몸통부. 몸통부 그걸 이제 중원이라
이제 생각해서 네. 급질러 버려요. 잠깐만요. 중국 몸통부는 19세기 유럽 학자들이 많이 쓴 용어인데 그렇죠. 거기서는 일단 만주 빠지고요. 만주 빠지고. 신장 빠지고요. 내몽고 빠지고요. 그다음에 청해 빠지고요. 예, 예. 티벳 빠지고요. 예. 그걸 나머지를 중국 몸통부라 그래요. 그렇죠. 뭐 그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저기 황하하고 양자강유. 양자강류 있고 사이입니다. 예. 그 사이라기보다 그 다 포함해서. 그거 다 포함이시죠. 예. 예. 귀주 운남 같은 데는 들어가니까 예, 그렇죠. 들어가요. 중국 들어가. 몸통부에. 귀주 운남 들어가죠. 귀주 운남 광시 그러니까 광시까지. 광서성 이런 데 광서까지. 들어가죠. 예, 예. 그러면은 그게 중국 몸통부인데 중국 몸통부가 뭔지는 알아요. 차이나 프라퍼란 용어를 요즘 잘 안 쓰지만 19세기에 많이 썼어요. 예, 예. 근데 중원이 중국 몸통부는 아니잖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하라 그러죠. 말하자면 위하. 감숙, 중국의 아주 서쪽입니다. 감숙, 산시, 뭐 이런 쪽, 소위 서주가 그 자리를 잡았던 그 지역. 그러니까 주나라 초기. 저쪽 초기. 그러니까 주나라가 BC 1046에 예, 예. 등장을 해서 BC 한 300년 있다가 그렇죠. 동쪽으로 쫓겨가거든요. 네, 그렇죠. 융해 침입 때문에. 예. 그러니까 동쪽으로 쫓겨가기 전까지를 서주라 그러죠. 서주라 그러죠. 예. 예, 예. 그게 이제 BC 1046년이고 그 다음에 북송 말까지 이 지역이 말하자면 중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이야? 2173년 동안. 그러니까 2000년 이상 동안. 예,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2173년 동안 네. 이 크지도 않은 지역에 이게 한반도보다 좀 작아요. 조금 작고 뭐 우리 14만 제곱킬로미터. 14만 제곱킬로미터의 평원이죠, 사실. 예, 그 황하 충족터 충원. 평원.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한다면 거기에서 감숙까지. 감숙은 사실은 협곡요로인데 예, 예. 이렇게 쭉 붙어서 있는 곳까지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거 두 개 합치면 한 30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려나? 그렇죠. 예. 거기에요. 한반도 한 배 반. 그게 중원이에요. 거기를 먹으면 예. 중국 전체를 먹는 거야. 거기 먹은 자가. 이제 그게 이제 2000여 년 거기를 먹은 자, 예. 먹은 소위 무력 세력 혹은 예. 먹은 힘의 세력들이 중국 전체를 전체 몸통부 전체를 다 먹는 거야. 장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수많은 민족, 수많은 이제 말하자면 인종학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결국은 언어가 말하자면은 이 민족의 다양성을 스스로 혹은 강제적으로 말살시키는 메커니즘이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한 중앙 권력이 요 크지도 않은 지역이에요. 예. 요 지역 먹은 데가 중앙 권력 되는 건데 예. 이게 2173년 동안 그랬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중국 뭐 문혁 이후에 중국 그 엘리트라고 하는 게 이런 긴 역사들을 안 배웠어요. 그리고 왜곡이 돼 있으니까 그냥 뭐 땅덩어리 제일 크고 인구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제일 넓은 평원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지사로 중국은 세계 최고다 이런 이제 그 말하자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게 꼭 지금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인종학상으로 뭐 중국인이다라고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 민족학적으로 혹은 이 문명적으로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 속에서 살죠. 착각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황하의 지류인 예. 섬서 감숙 지역의 웨이강, 웨이하,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하예요. 웨이허. 그러니까 위하. 예. 위하 유역 예. 그러니까 뭐 크게 넓게 잡으면 한반도 한 배 반, 작게 잡으면 한반도의 한 4분의 3 그렇죠. 되는 그것이 중원이고 그렇죠. 그 중원을 이제 우리가 중원을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의하는 거야. 그렇죠. 조뱅설전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이 중원이고 그 중원을 먹은 데가 그게 중앙 권력이 되는 거다. 그게 2000년 동안 그랬다. 그 문제가 왜 얘기냐면 우리가 중원 그럴 때 중원의 개념을 만든 게 서주, 네. 즉
주나라를 정점 중앙으로 하고 동서남북의 지리적인 경계를 위계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천안은 그 중원의 센터로 해서 벌어지는 동서남북의 세계를 천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봉건제라고 그럴 때 주봉건제의 그 핵심 토폴로지, 코어 부분이 어디냐? 그러니까 영토나 공간의 토폴로지를 나눌 때 코어 부분은 바로 지금 위하이 위해 그 양자강 상류 지역, 아니 황하강 상류 지역의 그 평원 지역을 이야기해요. 상류 지류야. 상류 지류죠. 그것도 예, 웨이하이가. 근데 그렇죠.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서주의 근본 지역인데 예, 예. 주의 자기 고향인데 예, 예. 이게 이제 BC 770 몇 년이 771년인가에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서쪽으로부터 이제 그 유목민들의 대대적 침범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융이죠. 서용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를 포기하고 로양 지금의 이제 하남성의 그렇죠. 낙양으로 도망을 가는데 예, 예.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었던 호족 예. 원래 이 지역에 살던 호족이 그 융과 싸우죠. 싸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전투력이 배가 되죠. 아니 동쪽으로 도망간 동주가 예, 예. 거기 지켜서 거기서 저기 융 몰아내면 너희 거기 죽게. 자기 지금 가장 핵심인 지역을 자기 기반 지역을 죽게 그러고서 그래가지고 용을 몰아내니까 그 몰아낸 그 호족 집단한테 나라를 봉을 해주죠. 제후국으로. 제후국으로. 그게 진나라예요. 진나라죠. 예. 그러니까 가장 멍청한 짓을 한 거야. 이 정말 심장부를 내준 거야. 그렇죠. 심장부를. 왜냐하면 심장부 말하자면은 그걸 수복을 해야 되는데 공간의 측면에서도 심장부지만 네. 그 서융이든 소위 경계 지역에서 그 서융과 싸우면서 예예예. 세계 이제 고대 국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복 광조란 말이에요. 정복 국가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무력을 훈련하고 조직화하고 하는 말하자면 세력들이 배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의 건국이 BC 1046년이거든요. 예, 예. 그 주나라 건국 전이 이제 상나라인데 그렇죠. 그러면 상 때만 해도 예. 이 지금 중원이 중요하지를 않았어요. 뭐 그럴 이유가 있죠. 네. 예, 상은 지금으로 따지면 하남성과 산동성을 기반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 지도가 뭐냐면 저기 거뭇거뭇한 게 예, 예. 이 BC 1046년 그러니까 서주가 생길 때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거뭇거뭇하게 나타나요. 예, 예, 예. 그러면 저 인구 밀도가 높은 데를 보면 상 쪽이 높다고요. 크고. 그렇죠. 상은 저기에 있었어요. 예, 예, 예. 저게 이제 하남 산동을 산동이죠. 중심으로 한 건데 그럼 거기에 비하면은 저 서주 저 네. 옮겨간 데는 짜투리잖아. 예, 예, 근데 저 짜투리 같이 보이지만 예, 예. 그 짜투리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이거든. 그렇죠. 동서 문물이 교류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저 회랑을 타고 일제 문명의 교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위하 강변 위하 지역과 그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감수를 따라서. 지나가지고 그게 유라시아 초원벨트랑 연결돼요. 예. 그러니까 저게 동서 교류의 핵심 그 뭐라 그럴까 핵심 교류의 병목이죠, 병목. 관문이고 동시에 저게 중국을 지켜내는 중요한 안보 최일선이에요. 최일선이죠. 예. 그래서 그 서주가 시작된 이후로 2000년 동안 예, 예. 저 지역을 먹은 데, 그러니까 예. 지금 서주라 그래가지고 흰점 땡땡땡땡 쳐는 저 지역을 먹은 집단이 예. 중국의 중앙 권력, 즉 황제 권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저 지역이 그 황하 충족토 지대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신농 염제의 전설이 서려 있고
황하 충족도 저걸 이제 지리학적으로는 로에스라고 그렇죠. 부르는데 예. 저기만 로에스라고 불러요. 모든 네. 충족도가 로에스가 아니라 예. 옐로우 리버 로에스. 그러니까 로에스 지역에 농경이 시작된 지역이에요. 지금하고 달리 저 지역은 사실은 한 8,000년 전에 지금 현재의 어떤 건조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강수량이 많으면서 농경이 시작될 수 있는 기후적인 조건을 갖춘 땅이었습니다. 굉장히까지는 아니고요. 저기가 지금 한 연간 한 4,500mm 내릴 거예요. 예. 그거보다 한 2,300mm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2,300이 어마무시해요. 그렇죠. 우리 이제 홍산이 8,000년 전쯤 되거든요. 그렇죠. 네, 홍산유적이. 홍산이 그때는 홍산이 이제 그 서만주의 고원인데 그렇죠. 높은 지역인데 거기 호수도 있고 나무도 많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온대 개활지인데 네. 풀과 나무가 군데 있으면서 풀밭이 있는 아주 기름진. 기름진 땅. 그런데 그 홍산이 그 다음에 기후가 바뀌면서 지하수 수면이 툭 떨어져요. 저기 서만주 그렇죠. 홍산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메말라서 풀밭만 간신히 남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지금 그 중원이라고 불리는 그 위하 부근에서 농경이 시작됐던 8,000~9,000 년 전에는 네. 지금보다 한 2,300mm 더 비가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좀 더 숲이 조금 더 많고 지금보다 좀 더 기름졌었죠. 기름졌죠.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하여튼 이 중국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관문이고 또 넘어서 말하자면은 이제 유라시아 초원벨트와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문점이 하나가 뭐냐면 예. 그러면 그 관문은 옛날부터도 관문인데 예. 왜 상대는 저 관문을 지킬 필요가 없었냐? 예. 왜 상대는 이제 그 하남, 산동 중심으로 중국이 형성됐다가 왜 3,000여 년 전에 저기가 저 섬서 감숙 방향으로 예. 중국의 중심이 왜 이동했냐? 예. 그러니까 BC 1046년에 벌어진 거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중심점이 서쪽으로 확 이동해 버린 거예요. 서쪽 저 조그만 그 지역으로. 그렇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즉, 그 이 상에서 서주로 옮아간 이 수수께끼 아니고 그 사실은 첫째는 중국 그 전체를 방어하는 방어의 그 압력이 말하자면은 생겨난 거고, 그거는 유러시아 초원벨트가 소위 말하자면 프레임이 없는 베개 안장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말에 관한 역사랑 관계가 있는데 저희 이제 세뇌 탈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가끔 이걸 언뜻 다뤘었거든요. 예. 지금 그림에 보시는 그 오른쪽과 같은 말 타는 게 생기는 게 한 3,100년 전쯤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나라 서주 건국대예요. 건국대죠. 그 무렵에 비슷한 시기죠. 예. 저게 뭐냐면 지금 저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안장이 아니고 예. 베개를 두 개를 묶어서 예. 말 그 척추뼈 양쪽에 걸어요. 예. 여러분 척추에 바로 엉덩이 무게가 걸리면 말이 척추가 나가니까 그렇죠. 예. 베개를 걸고 그 베개 위에다가 저렇게 이제 담요 같은 거 해놓고 그렇죠. 등자가 없어갖고 그렇죠. 등자를 발로 확실히 못 디뎌요. 예. 왜냐면 약하니까요. 이게 프레임이 없잖아요. 그 프레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느다란 끈으로 해가지고 엄지발가락만 끼우게 등자를 만들어. 저게 나오네. 저게 그 엄지발가락 끼운 등자예요, 저게. 예. 근데 저거조차도 저게 이제 최초의 기마거든요. 이거 기마가 되죠. 저거조차도 일반화된 게 그게 서주가 나올 무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이제 달리면서 칼을 막 휘두르거나 달리면서 활을 쏘진 못해요. 그러면 밑이 그 정도 지탱을 못해죠. 그렇죠. 그러나 달려가지고
이동을 한 다음에 내려서 활을 쏘고 내려서 칼을 휘두를 수가 있어. 뭐 일정한 보급도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급은 이제 그 전에 나와요. 그 전에 그 나오죠. 마차는 마차는, 한 6천 년 전에 나와요. 6천 년, 5천 년 전, 5천 년, 4천 년. 그리고 이제 저기서 남는 질문이 하나가 그 유라시아 초원벨트에서 전차를 만든 집단이 4천 년 전부터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가고 그리스 반도 들어가고 지금 저기 어디야 지금 이란으로 들어가고 인도로 들어간다고. 네. 이게 이제 인도 유러피안 물결인데 그렇죠. 예. 이 전차를 가진 집단이 동쪽으로는 덜 들어온 거야. 덜 들어왔죠.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전차를 만들려면 그렇죠. 목재가 풍부해야 풍부해야 되고 되고, 그 목재를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상당한 또 목재를 한 도구도 있어야 되고. 예, 뭐, 그게 왜 그러면 처음에 바퀴가요. 예. 살바퀴 나온 건 나중인 거 아세요? 일단 어제 들었습니다. 판자 바퀴가 먼저 나와. 판자바퀴야. 살이 없어. 판자로 이렇게 조립해 갖고 판자 바퀴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목재도 엄청 들어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 이쪽 중국 쪽으로는 전차 부대가 많이 못 들어오고 예. 아마 이런 그 얼기설기 그 베개 한장 프레임 없는 베개 한장 부대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상황이 되게 서주가 건국되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주가 그거를 막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500, 막기 600년을. 위해서 산동 서주가. 이제 하남 쪽에 있었던 중심이 저쪽으로 그렇죠. 소위 말하자면은 저기 방어의 이유 때문에 방어고 그건 동시에 그만큼 접촉이 활발해졌다는 활발해진다는 얘기니까 얘기죠. 동서 교류의 관문이고. 관문이고. 그래서 이제 서주 때부터 자리를 잡아서 그 중원을 먹는 자가 예. 중국을 다스리는 집단이 되는 거죠. 2000년 동안. 그 그래서 이후 2000년. 그렇죠. 이제 방어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 그 지배 시스템이 체계화가 되죠. 그게 천하 사상이고 천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전차를 좀 보면 중국 쪽으로는 이 유목인들의 전차를 앞세운 정보 기주가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 그걸 막아냈던 거야 서주가. 예. 이게 뭐 이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서주 제후국 진이 전차를 더 제대로 발전시켰어요. 그 한참 뒤에 유목보다. 한참 뒤에 저 진시황이 저걸 가지고 석권을 하죠. 근데 이미 그 주나 서주 역사를 보면 예. 전차 얘기가 나와요. 나와요. 전차 얘기. 그러니까 서주가 진이야. 아, 서주가 진이야. 예, 그 그리고 서주가 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주 동주는- 지역을 진이 물려받은 거니까 그렇지. 동주가 바보 같아 갖고 그걸 다 내주고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동주는 그걸 내주고서 상나라 지역으로 간 그렇죠. 거예요. 조그맣게 좁혀서 예. 따뜻하고 좋지. 좋지 맞아요. 근데 나란 망했지. 이왕 말 얘기 나왔으니까 말 좀 네. 더 살펴볼까요? 제가 그럽시다. 세뇌 탈출에 좀 봤지만 체계적으로 좀 한번 그 구도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예, 말을 해봅시다. 아까 그 프레임 없는 베개 한 장, 그 엄지발가락만 살짝 끼우는 그런 등자밖에 없는 거. 그게 이제 BC 11세기 경에 그 하남 산동 상나라에서 그렇죠. 예. 그게 나오면서 상나라에서 하남 산동에서 섬서 감숙 네. 서주로 이동을. 중국의 중심축이 이동해 버리게 그렇죠. 만들어요, 저게.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뭐냐면 프레임 한 장이거든요. 예. 저기 왼쪽 아래에 있는 나무 프레임을 보시면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비어 있죠. 예. 저 가운데가 말 등뼈예요. 등뼈 그러니까. 그러면 저런 프레임을 쓰면 사람의 몸무게가 등뼈에 하나도 안 전해져게 돼요. 안전해지고 옆으로 이제 예, 등뼈 양쪽에 근육에 등 근육으로 전해지죠. 등 근육으로 예, 분산이 되죠. 그래서 저런 안장 저걸 프레임인데 저걸 이제 영어로는 새들 추리라고 불러요. 추리 나무. 트리 이 나무. 새들 추리. 그러니까 나무 같이 생겼잖아. 진짜로 나무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추리라는 건 우드 목재란 뜻이 아니라 그렇죠. 살아있는 나무. 네, 살아있는 나무. 그러니까 저렇게 뻗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위에다가 이제 쿠션 놓고서 저기다가 이제 가죽을 씌우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 그렇죠. 이제 안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그런데 저렇게 되면은 밑에 등자를 튼튼하게 달아갖고 몸을 완전히 받칠 수 있으니까 말 타고 달리면서 창으로 꼽고 칼로 휘두르고 활 쏘고 이거가 가능해져요. 기동 전투 다 예. 완전히 창을 다한 방식으로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프레임 한 장에 나온 게 우리 그 고구려 천마총 무용도 무용총인가 천마총인가 거기 이제 그림에 그 나오죠. 그게 AD 4세기거든. 예. 그때가 저게 첨단 무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나온 거야. 저게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한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진남북조가 아주 그냥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제 막 병립을 하죠. 그리고 몽골 계통의 선비, 그게 이제 수나라 당나라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유목 쪽의 이 기마 이 수단이 차원을 달리해서 중국 차이나 몸통부를 다 이제 그죠. 섞어나가는. 이제 아까 중원성 그래서 중원을 먹고 그 다음에 네, 몸통부를 몸통 다 섞어나가고. 먹고 그리고 자기 권력 기반은 중원에 두고. 중원에 두고. 아까 예. 그 위하 부근에. 위하 부근에 두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안. 치안이죠. 지금 시안. 거기에 지금 장안. 옛날엔 장안 시안. 그렇죠. 예. 신라는 거기에 가서 수당 때 거기에 가서 대승 화엄 불교를 배워오고. 그렇죠. 그럼 거기가 방어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서 교류의 관문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보면 이제 저 세뇌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편자죠. 예. 이거는 나온 지 한 10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AD 10세기입니다. 그렇죠. 말발굽에 박는 거. 예. 저 편자가 나옴으로써 기마군대가 예. 모든 곳을 내달릴 수 있게 되죠. 못 가는 데도 없죠. 자갈 길도 달리죠. 그래서 한반도에도 마구 들어올 수 있게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가 저게 900년대에 생기는데 그렇죠. 그러면 송이 건국되던 무렵에 저 편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편자 나오기 전에는 중국의 그 자갈길 없는 북쪽 지역만 들어올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 나라가 들어와서 송 나오기 전에 5호 16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5호가 대부분 투르크계거든. 돌궐이라고. 돌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송은 돌궐계 왕국 중에 하나의 장군이었지. 그렇지. 그 송에 건국한 그 조장군이.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송은 저 편자 위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중국적 문화 전통하고 돌궐의 군사력하고를 결합해 갖고 만들어진 북송은. 북송 그렇죠. 편자가 등장 이후 한 1000년 동안 명 한 200년, 200여 년 빼고는 중국의 왕조는 전부 다 북방계예요. 근데 사실은 서주부터 진부터 따지면은 진나라부터 따지면은 거기도 북방인데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농경이고 제가 말씀드린 유목이라고요. 유목이죠. 사실은 언제부터 그런 거냐면 수당 때부터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말하자면 아까 프레임 한 장 나온 4세기 이후 중간에 송은 혼혈이고 그렇죠. 유목과 이것의 혼혈이고 그 뿌리가 왜냐면 돌궐계 왕국의 장군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조장군이 송태조가 근데 전부 북방계였단 소리예요. 명 빼고. 뭐 중간에 완벽하게 몽골 징기스칸이 와서 또 완전히 제압을 하고 정복을 해서 통치를 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주 이후에 2173년 여기를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게 다민족 소멸의 역사죠. 그렇죠. 다민족 소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13억짜리 단일 민족을 만든 게 아니라 저게 여러 민족들이 꽃을 못 피고 다 중화 민족화된 거예요. 강제된 거죠, 뭐. 그런데 그 메커니즘을 이야기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한자라고 하는 독특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표현 문자인데, 근데 대개는 이 서주 혹은 이 서주 지금 현재까지 이 한자 한문 이걸 제외하고는 대개는 다른 문명 지역은 표현 문자를 지향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족이라는 건 언어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에스닉 그룹 딱 따지면 에스닉 그룹의 핵심 요소가 언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창설자, 창시자는 누구냐? 언어 집단을 민족으로 격상시키는 로컬 지도자, 로컬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민족 형성의 핵심 도구는 결국 표음 문자라고요. 그 그렇죠. 언어를 발전시킬 수 발전시켜서 있는 그 언어,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가는 문자. 예를 들어서 일본만 해도 가나가 9세기에 나오거든. 그렇죠. 나오죠. 일본 가나 9세기입니다.
정립되는 게 그러면 그거에다가 이제 신화라든지 역사라든지 네. 사람들의 마인드, 이제 의식을 결합시켜주는 그런 이제 신화, 예. 신화, 예. 역사, 그다음에 의식, 선악과 도덕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 도덕률인데 이게 네. 이제 별로 그렇게 주목을 우리가 민족학 혹은 뭐 민족주의론 나가고 할 때 민족학 할 때 별로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니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보죠. 깊게 보죠.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전공이 철학이 아니고 예, 예. 전공이 그 당시에 뭐 세계에서 최연소로 그리스 고전 문헌학 그 석좌 교수예요. 23살에. 그것도 듣보잡 대학도 아니고 그리스 고전 그 역사와 그 터키 그리스 쪽에 그 막강한 그 고고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베른 대학, 스위스 베른 대학에 이제 그 석좌 교수인데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중근동 역사와 중근동 언어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이제 이 선악에 대한 도덕률인데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의 그 말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거예요. 민족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거는 전부 주체성 게임이다 이거야.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아이덴티티 나의 게임이죠. 아이덴티티,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위해 주변 민족과 선명하게 다른 선악 개념을 가지고 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한 옆에 민족이 이거는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야라고 말하는데 이쪽 민족에 오면 저기가 악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는 선이고 저기가 선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는 악이다 이거요. 네. 그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그, 뭐야 그래야 경쟁을 하고. 예, 그래야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에 이것을 가장 병든 형태로 나타낸 게 김일성 영생교지. 불행히도 주체성 게임 한다고 완전히 악마의 세계를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 로컬 엘리트란 로컬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 예. 내가 민족 게임 주체성 게임을 할 거냐 이 게임에 딱 들어가면 내가 민족의 창시자 민족의 옹호자가 돼요. 아니면 내가 중앙 권력과 손을 잡고 천하 엘리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게임을 할 거냐. 그게 지금 천하인데 중국의 중심 중원 혹은 거기에서 나온 세계를 천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심에 참여하는 것. 그게 천하의 일원으로 말하자면은 참여하게 되고 그거는 지배계층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자기 위치가 설정이 되고 계속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로컬 엘리트들이 당시에 선택한 거 서주 때부터 선택한 네. 건 뭐냐면 닭대가리냐 용비는이냐. 그렇죠. 내가 여기서 내가 민족의 창시자가 돼서 민족 이끌고 나가면 내가 닭의 머리가 되는 거고 닭대가리가 되는 거고 내가 그 중앙 권력의 줄을 대서 거기랑 같이 밀고 당기는 게임을 하면 나는 천하 엘리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자들이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전부 하나같이.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메커니즘이 존재했죠. 예, 왜 그러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중국이 가지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라고 하는 게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기마 세력이 압력을 가하거나 내려오면은 중국 전체가 한꺼번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로컬 엘리트 입장에서는 네, 네. 유라시아 초원벨트를 틀어막고 있는 막고 있는 그 세력이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그 세력을 중앙 권력으로 인정을 하고 네, 거기랑 손을 대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손을 안 대면은 다 쓸려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예. 그래서 민족 게임, 주체성 게임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로컬 엘리트들이. 예, 예. 자, 이게 뭐랑 맞물려 있냐면은 문자 게임하고도 맞물려 있는 그렇죠. 거라. 왜냐하면 표음 문자. 예.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는 문자를 하면 민족 게임을 할 수 있고 예. 신성 문자, 예, 예. 상형 문자를 따라가면 천하 엘리트 게임을 할 수 있거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말하든 상관없다 이거요. 음. 그림 갖고 얘기해, 그림 갖고. 그런 거고. 근데 그거예요. 이 그림이 네. 학습을 하고 네. 개념을 만들고 같이 으쌰으쌰 네트워크를 맺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극소수의 엘리트에만 허용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사서삼경 고전을 읽는 사람들이 옛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19세기 말 중국에서 인류의 인구의 몇 프로쯤 됐을 것 같아요. 고전을 읽는 게. 한 0.1%? 0.1%.
그냥 한자 그림을 몇백 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한 4, 5% 되었을까 1, 2%. 말까. 그러니까 한 1, 2%. 몇백 자라는 게 숫자 1, 2, 3, 4, 5, 6, 7, 8, 9, 10. 그다음에 100. 그다음에 1000, 만.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남녀, 아버지, 엄마, 부모. 그다음에 이제 뭐 상거래나 할아버지, 조. 뭐 상거래나 교육을 할 때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간단한 그 저기 표현. 그게 한 500자에서 1000자면은 그걸 했을 거라고요. 충분하죠. 예. 근데 이제 사서삼경으로 가서 그거를 다루는 사람이 한 많이 잡았을 때 인구의 한 2, 3%. 그렇죠. 500자에서 1000자를. 예. 그다음에 사서삼경을 하고 이제 고전 한문을 제대로 읽는다. 교양 지식. 교양 지식. 그러면 그건 인구의 0.1%.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제 과거제다 뭐다 해가지고 소위 말하자면은 황제 체제의 선택에 관리를 하려 그러면은 뭐 0.01%가 되든지 한 10,000명에 한두 명씩 혹은 1000명에 한 명. 1000명에 한두 명. 예, 1000명에 한 명. 2000명에 한 명. 그렇죠. 0.05%. 0.05 뭐. 네, 그렇게 아마 저기 수도의 제국의 아주 중심부의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요새 없고. 저기 공산당 이 다이아몬드 수저 아닌 네. 일반 중국 학생 중에서 예컨대 산둥 인구가 한 9천만 막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베이다 칭화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한 성에서 10몇 명 들어갑니다. 1억 인구에서. 예.